오늘 LH에서 나와서 직접 서울시하고 협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저희 사업성 분석을 공식적인 기관인 부동산원에서 분담금 내역 이런 거를 다 확인한 거를 오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개회 선언을 이후에 설명회를 하게 했냐면 근본적으로 총회에서는 속기록이 다 되고요. 또 영상으로도 다 남겨집니다.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도 얘기하시는 것들이 모두 남겨지기 때문에 총회 자료를 토대로 저희가 신뢰할 수 있게끔 설명하시라 이렇게 진행을 한 거고요. 먼저 LH 담당자분 이승용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이승진 차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그러면 발표 전에 간단하게 우리 이승용 부장님 인사 한 말 들어보고요. 바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합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LH 수도권 특별본부 공공재건축부 이승용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저희 황재홍 조합장님 처음 뵌 게 올해 5월 12일인가 달력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이제 국토부랑 같이 서울시 곳곳에 이제 재건축 조합 추진이 돌아다니면서 저희 공공축 재건축 제도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또 오해가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 또 해명도 하고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4월 말인가 이제 조합장님께서 막 선출이 되셔가지고 그 취임 초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합장님 황재홍 조합장 임기 초반에 만나서 이제 드릴 수 있었던 게 오늘까지 이런 자리까지 저희가 참석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그런 게 큰 힘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약 반년 정도 됐는데요. 조합장님 뵌지 열정, 추진력, 그다음에 또 정비 사업에 대한 또 지식 하나 저희가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참 놀랐고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도 여기 신반포 7차를 항상 오면서 기분이 특별합니다. 제가 이제 2011년도에 결혼이 늦었는데요. 신혼집이 여기 2차 신반포 2차에 112동이었습니다. 조그만 평수였는데 처가가 구반포라서 신혼집을 이쪽으로 마련했는데 2년만 살고 사실 지금 사는 분당으로 이사를 가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킴스의 지하 마트에서 경도 보고 잠원성당 버스 정류장도 이용하고 한신공영의 1층에 그때는 이제 베이건스라고 레스토랑이 있었는데 거기도 종종 가고 그렇게 지냈는데요. 지금 오니까 항상 기분이 특별합니다. 이제 제 사설은 좀 길었는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로 압니다. 아니 이제 서울시 공공기획이죠. 지금은 이제 신속통합계획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것도 말똥한데 강남에서 공공재건축이라는 이게 웬 말이냐. 원래 계획대로 이제 우리들끼리 하면 되는데 공공이 특히나 LH 사태니 해서 이미지가 안 좋은 LH가 왜 끼어드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 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유가 뭘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제가 한 3가지 정도 정리를 했는데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공공재건축하면 나중에 이제 아파트 측벽에 휴먼시아, LH 이런 로고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옆에 단지에서 뭘 하겠냐고 이러면 강남에 이렇게 되면 걱정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저희 지금 이제 대문자로 ACR로 아크로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저희가 연면적 기준으로
평당 이제 도읍 공사비를 이제 670만 원으로 저희가 사업 계획을 지금 짜서 보여드릴 거고요. 사실 제가 알기로 이 금액은 우리나라에서 여태까지 이런 공사비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큰 이제 저희가 공사비를 사는 거고, 두 번째로 이제 저 임대 아파트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걱정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아닙니다. 예. 저희가 이제 기존 재건축 계획 대비해서 임대 아파트가 도리어 34호가 줄어듭니다. 전체 세대는 거의 235세대가 늘어나는 데 비해서 임대 아파트는 도리어 34세대가 줄어듭니다. 이따가 수치로 보여드릴 거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가 걱정하시는 분이 이제 그러면 조합은 없어지고 우리 집 LH한테 팔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이 앞으로 이제 조합원 분들이 귀찮으셔도 쭉 계속 이 총회 참석하셔야 되고요. 뭐 정비계획 변경,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 평형 선택, 동호수 개정 이런 거 중요한 사항 다 총회에서 조합원분께서 의결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뭐 관여하는 부분은 없고요. 이제 제가 이제 여태까지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제 LH랑 뭐 공공에서 하는 재건축, 공공참여 재건축하면은 최소한 나빠지지는 않겠네라고 이제 느끼실 텐데, 그러면은 이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주거지인 이 서초구에서 이제 우리 단지가 심화부 7차가 공공재건축을 선택하게 되면 뭐가 더 좋아질까?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일 텐데, 그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저희 이승진 차장이 숫자랑 그림, 동영상 가지고 찬찬히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스크린 내려오고 좀 준비하는 동안 인사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주택공급 특별본부의 이승진 차장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예. 지금까지 조합장님과 저희 부장님께서 공공재건축에 대한 개략적인 어떤 큰 틀에서는 설명을 많이 해주셨고요. 저는 이제 사업 계획이 어떻게 더 디벨롭이 되고, 그리고 주민분들의 이익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그런 것들을 숫자와 그 다음에 그 단지 배치, 그 다음에 조감독, 그 다음에 저희가 더 이해를 빠르게 하실 수 있게 동영상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공공재건축으로 지어질 아파트가 한강변에 어떻게 들어앉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보시고, 그 다음에 갖고 계신 의문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고, 공공재건축에 대해서 갖고 계셨던 오해를 푸시고, 그 다음에 객관적인 평가를 내려주시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목차는
처음에 공공재건축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공재건축에 대해서 갖고 계신 오해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그 부분을 오해를 좀 풀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민간재건축과 공공재건축을 사업계획을 비교해서 사업이 어떻게 바뀌는지, 어떻게 더 디벨롭이 되는지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으로는 주민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그러면 우리 재건축 사업의 비례율, 사업성이 어떻게 되고 내가 25평, 34평, 50평을 갈 때 과연 돈을 얼마를 내야 되냐, 그런 분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공재건축 사업은 작년입니다. 이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단순하게 그냥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고 공공이 참여해서 층수나 용적률 이런 도시 규제 완화를 일부 풀어줌으로써 그럼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용적률을 조합과 공공이 각각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그런 정책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공공과 LH와 조합이 공동 시행을 하게 되고요. 자, 공동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여러분들의 과반수 동의가 있으면 공동 시행 약정을 맺고 정관을 변경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LH하고 조합 역할이 어떻게 되냐? LH는 서울시 사업협의가 가장 큰 미션이 되겠습니다. 공공이 나서서 서울시와 직접 협의를 함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그 다음에 사업이 무산되는 그런 리스크들을 줄여줄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메리트가 되겠죠. 그래서 그 외에도 조합이 원할 경우에는 사업비 대출, 그 다음에 LH가 감리 업무, 그 다음에 기부주택을 인수하는 이 네 가지가 LH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합은 어떤 업무를 담당을 하게 되냐? 조합은 현재와 똑같습니다. 시공사 선정, 공사비 집행, 조합 총회 운영, 기존에 하던 업무를 그대로 조합이 운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공공재건축을 통해서 신반부 7차를 어떻게 특화할 건지 5가지 특화 전략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공공재건축을 하게 되면 현재 신반부 7차가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300% 용적률밖에 개발이 안 됩니다. 그러나 저희 공공재건축을 도입을 하시게 되면 용적률 500%에 반포지구에서 유일한 40층을 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적률이 늘어나면 결국은 일반 분양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일반 분양이 다 조합의 수익으로 귀속이 돼서 조합원 분담금을 낮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LH 아파트 되는 거 아니라고 저희 부장님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DL사의 하이엔드 아크로 브랜드를 사용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반포 21차 평당 공사비 670을 찍었고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한강 강북에 지금 가장 이슈받는 단지가 어딘지 아시죠? 한강맨션입니다. 그곳이 지금 평당 공사비 620만 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남 강북을 통틀어서 공사비 670만 원 최고급 하이엔드 마감재를 적용할 수 있도록 공사비를 670을 적용하고도 조합원 분담금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 뒤에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우려하시는 임대주택에 대해서입니다. 임대주택을 저희가 어떻게 최소화할 거냐? 현재 반포나 강남지구 보시면은 임대주택이 전용 면적으로 60 이하 보통 25평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평형이 작게 되면 세대수가 많아지겠죠.
그러나 공공재건축은 법에 의해서 34평까지 임대주택 면적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5평 100세대가 들어갈 게 34평으로 임대주택을 계획을 하게 되면 세대수가 70세대나 75세대 정도로 줄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임대주택도 신반포 7차가 재건축됐을 때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서두에 말씀드린 그 5대 특화 전략을 하기 위해서 뭔가 법적으로 기반이 돼야 되고 법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도정법상에 공공재건축을 하시게 되면 법으로 보장받는 5대 인센티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에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 용적률을 많이 가져가시는 게 가장 유리한데, 용적률을 가져가시기 위해서는 용도지역 상향을 하셔야 됩니다. 2종에서 3종 또는 3종에서 준주거. 그런데 그렇게 용도 상향을 서울시에서 아무렇지 않게 쉽게 해주는 경우가 없고요. 공공기여를 많이 한다든가 아니면 주변이 다 준주거인데 여기만 3종이다. 이런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면 용도 상향은 해주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보통. 그런데 저희 공공재건축은 법상 1단계 종상향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거는 도시정비법 101조에 명확하게 법적 문구로 들어가 있고요. 그 법적 문구는 제가 뒷부분에서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층수는 당연히 전 페이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반포에서 유일하게 40층, 신반포 7차가 안타깝게 하필이면 바로 한강변 앞에 리버뷰라는 아파트가 성벽처럼 가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40층 계획을 어떤 식으로 그곳에 스카이라운지도 넣고 펜트 세대도 넣고 이것들을 어떻게 계획했는지 뒷부분에서 또 설명을 드리고요. 공공재건축이 되면 특별건축구역이 자동으로 지정이 됩니다. 특별건축구역 내에서는 여러 가지 건축 법규들이 좀 제약을 덜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스카이브리지나 스카이라운지 특화 설계를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 설치를 지금 법상으로는 1000세대가 넘어가면 세대당 3제곱미터씩 1000세대다 그러면은 3000제곱미터를 기부 체납을 법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공공재건축일 경우에는 1000세대를 할지라도 3000제곱미터가 아닌 2400이나 2500제곱미터 공원 면적을 축소해서 기부 체납할 수 있는 그런 완화 인센티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죠. 지금 통합 심의를 통해서 건축, 교통, 교육 원스톱 심의가 가능합니다. 예전 같으면 건축 심의하고 교통 넘어갔다가 뭐가 자문 결과가 또 보완 요청이 나오면 다시 건축으로 넘어갔다가 굉장히 지난한 그런 심의 과정을 한 번에 원스톱 심의로 사업 기간을 전체적인 틀에서 줄일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 이 5가지를 통해서 앞에서 보셨던 5대 특화 전략을 이제 저희가 어떻게 구현할지 이제 사업 계획 부분에서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공공재건축 사업 구조입니다. 민간을 먼저 보시면 민간은 현재 3종, 신반포 7차가 3종입니다. 그러면 법적 상한까지 300%만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위로는 절대 올라갈 수가 없고요. 반면에 공공재건축일 경우에는 1단계 종상향이 기본으로 반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법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용적률이 500%까지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이 늘어난 용적률을 어떻게 공공과 조합이 나눠서 각각 활용하냐? 자, 정비계획 용적률 250에서 500까지의 절반은 조합이 활용하시게 됩니다. 아까 서도 말씀드린 대로 일반 분양을 많이 해서 우리는 조합 수익을 키우겠다 이런데 용적률을 활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다. 우리는 대형 평형을 더 많이 짓고 싶으니까 우리는 40평, 50평을 더 많이 짓겠다. 조합원 평형 확대의 용적률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20%, 125%의 용적률은 공공이 가져와서 그거를 전부 다 임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민간 재건축은 가져오는 절반의 용적률을 전부 임대로만 활용하죠. 근데 공공 재건축은 가져온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 분양입니다. 공공 분양이라고 하면 뭐냐면 조합에서 하는 일반 분양과 동일합니다. 동일한 주택인데 다만 공급 절차가 좀 다르고요. 분양 수분양자 선택하는 선정 기준이 좀 다른 거고 분양이라는 주택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연 설명드리면 조합에서 하는 일반 분양은 많이 아시겠지만 가점제죠. 가점제로 해서 뭐 자녀가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길고 하면은 당첨이 되는 84점 만점에 그 방식으로 일반 공급을 하게 되고요. 이제 공공 분양은 좀 다릅니다. 공공 분양은 청약저축 가입 그 총액이 높은 사람 2,600만 원 총액이 있고 2,300만 원 총액이 있으면 2,600만 원 총액 많은 사람이 당첨되는 그런 분양 절차상의 다른 점만 있고 동일한 분양 주택이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공공재건축에 대해서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우려가 가장 많으시죠. 공공재건축하면 임대주택 많이 늘어나서 어떡하냐, 우리 아파트 가격 떨어진다, 이 말씀하십니다. 헬리오시티 14%, 거의 15%대 육박하죠. 심판포자의 12%, 레미안 리더스원 12.6%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저희가 공공재건축 지금 선도지구 총 4개 진행하고 있는 그 컨설팅 결과를 보면 현재 9%대를 보이고 있고요. 신반포 7차 공공재건축이 얼마를 이제 임대주택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뒤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왜 공공재건축 임대주택 세대 비율이 낮냐라고 하면 말씀드렸듯이 공공이 가져오는 그 용적률 전체를 다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공공분양, 일반 분양과 동일한 공공분양으로 계획하기 때문에 임대주택 비율이 더 낮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린 부분, 자 25평 소형평형 임대만 넣는 게 아니고 34평의 중형 임대도 같이 넣기 때문에 세대수는 당연히 주는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파트 임대주택 조금이라도 한 세대라도 들어오면은 우리 아파트 가격 떨어집니다. 이거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대1 재건축 하고 싶다, 이런 단지들 많은데요. 현재 1대1 재건축 허용이 안 되죠. 결국 뭐냐면 서울에서 재건축하는 아파트의 임대주택은 의무사항이고 동등 조건이다. 임대주택이 안 들어가는 재건축 단지는 없다라는 전제하에, 그러면 모든 아파트 단지에 임대가 들어가면 결국 아파트 가격 결정은 뭐가 하는 것이냐, 결국 입지와 얼마나 고급화한 단지냐, 이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서 보시는 아파트들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임대주택이 들어가 있고 결국은 조금 더 지하철역에서 가깝고 주변에 백화점이 좀 가깝거나 아니면 한강 뷰가 보인다거나, 결국 이거에 의해서 아파트 가격은 결정이 되고 여러분들 자산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또 세 번째, 공공재건축 LH 아파트 되고 품질이 낮아진다, 이런 부분이 저희가 너무 얘기를 많이 들어서요 설명을 드립니다. 네. 지금 이미 신반포 7차는 D회사 오늘 또 총회 안건으로 들어가 있지만 아크로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저희가 제시한 서울권 내에서
최대 공사비 670만 원을 적용해서 명품 단지로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공공재건축 저런 인센티브와 특화 전략을 어떻게 반영해서 사업 계획을 짰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에 대해서는 현재 조합원분들 320명과 한신공영을 포함해서 321명의 이제 조합원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잠원역에서 너무 가까운 정말 황금 입지에 지금 위치하고 계신 아파트 단지가 되겠습니다. 자, 용도 지역 상향 부분입니다. 말씀드렸지만 도정법 101조 6에 보면 공공재건축일 때는 이쪽을 보시면 됩니다. 현행 용도 지역 3종 일반 주거 지역을 준주거 지역으로 공공재건축으로 사업을 하시게 되면 결정 고시된 걸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용도 지역 상향을 위해서 땅을 내놓거나 과도한 땅을 내놓거나 뭔가 공공기여를 특별히 많이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3종 용적률 300%에서 준주거로 용적률 500%를 가져가실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신반포 7차가 서초의 많은 단지들과 좀 다른 특수한 지금 상황에 놓여 있죠. 한신공영이라는 이제 본사 건물이 같은 필지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어떻게 그 부분을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정말 좋아질 수도 있고 정말 나빠질 수도 있는 그런 핵심 키가 된다고 좀 저희는 느꼈고요. 그거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사업성 분석도 해보고 한 결과 저희가 공공기여를 어떤 식으로 해결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반포 한강에 있는 단지들은 이 한강변 단지 공공기여는 무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기준으로는 15%.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재건축하는 단지에 땅의 15%를 내놓든지 아니면 땅의 15%에 해당하는 공공기여, 임대주택이든 아니면 뭐 공공시설이든 건물을 지어서 기부 체납을 15%는 무조건 해야 된다. 첫 번째 한강변 단지 공공기여가 무조건 적용이 되고요. 신반포 7차는 말씀드린 대로 한신공영 부지 문제로 인해서 한신공영 부지가 중심시설 용지라는 겁니다. 거기는 원래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근데 서울시에서 거기에 그 땅에 아파트를 지으려면 과도한 이익이 발생을 하니 그 과도한 이익을 책정했을 때 그 땅의 면적의 20%는 기부 체납을 해야 된다라는 게 서울시의 저쪽 비고란에 보면 중심시설 용지 전환 기준이 적용을 받아서 전체 신반포 전체 3만 제곱미터의 20%가 아니고요. 한신공영이 각 이제 위치한 만 제곱미터 약 만 제곱미터의 20%를 기부 체납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기여를 이제 계산했을 때 민간 재건축일 때 21.12%, 그래서 면적으로 환산하면 7,300제곱미터 정도 나오고요. 자, 공공재건축일 때는 중심용지 주택용도 허용 공공기여는 동일하게 적용을 받습니다. 이 부분은 뭐 아시겠지만 대장동 사례하고 좀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과도한 개발 이익이 나는 거에 대해서 서울시도 분명히 그 부분을 고려를 했기 때문에 20%는 무조건 지켜라,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다만 공공재건축이라는 공공사업을 통해서 신반포 7차가 주택공급이라는 정부 정책에 일부 일조하는 게 있으니 대신에 한강변 공공기여는 10%로 감면이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두 공공기여를 평균했을 때 16.11%, 그 다음에 면적으로 환산하면 5,640제곱미터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의문이 좀 드실 거예요. 이거 평균 내면은 21%가 아닌데요. 이렇게 의문을 갖고 계시는데 저거는 단순하게 그냥 20% 더하기 15% 나누기 2 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공공기여는 한신 공영 땅 10,000제곱미터에 곱하기 20%. 그러니까 10,000제곱미터 곱하기 20% 하면 2,000제곱미터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한강변 단지 공공기여는 한신공영과 신반포 7차 땅 전체를 35,000제곱미터를 15% 곱해서 나온 값을 합산해서 구했을 때 21% 7,390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산법이 이해가 안 간다 그러시면은 끝나고 다시 한번 질문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1%와 16%를 어떤 식으로 기부 체납을 하는 게 저희 신반포 7차 재건축의 가장 이로운가, 어떤 사업성 부분에서 어떤 게 가장 좋을 것인가, 그것들을 여러 번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저희가 민간 재건축은 현재 그 서울시에 협의하셨던 그 이제 조합장님께서 협의하셨던 안을 기본적으로 놔두고 저희 공공 재건축으로 했을 때 이렇게 하면 사업성이 가장 좋아지니 이런 식으로 공공 기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저희가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토지로 기부 체납하는 부분은 도로하고 공공시설 용지 노인복지회관이 들어설 자리 그 땅을 1975 정도 기부 체납을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민간이나 공공 재건축이나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을 재건축하면서 건설해서 서초구에다가 기부 체납하는 그 비용을 땅 면적으로 환산하면 311제곱미터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민간과 공공이 동일한 조건상에서 나머지 공공기여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겠냐, 사업성에 유리하겠냐 봤을 때 이제 민간에서는 일단은 계획하셨던 게 나머지 부분은 임대주택으로 한번 기부 체납을 해보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임대주택으로 기부 체납을 하면 임대주택 한 세대당 건설 비용이 있을 거고요. 임대주택 한 세대당 해당 부속 토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건설 비용과 부속 토지를 다 합산해서 5,000제곱미터 정도를 기부 체납을 하려고 하다 보니 임대주택이 125세대 정도를 지어서 서울시에다 기부 체납을 해야 된다고 일단은 계산상 나옵니다. 그러면 공공재건축으로 하게 됐을 때는 그럼 공공기여를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하겠냐? 저희는 임대주택은 일단 넣지 않는다. 임대주택은 최소화하기로 특화 전략에 저희가 기본 방향을 세웠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떤 기부 체납을 할 것이냐? 저희가 뒤에서 보시겠지만 공공재건축으로 했을 때 신반포 7차가 1,000세대가 넘는 걸로 나옵니다. 1,000세대가 넘으면 공원을 3제곱미터씩 기부 체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드렸죠. 공공재건축은 공원 기부 체납 면적을 줄일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400제곱미터의 공원을 넣겠다. 그런데 이제 잘 아시는 분들은 그 얘기도 합니다. 아니 땅을 자꾸 뺏기면 용적률에 대해서 아무래도 우리가 일반 분양할 수 있는 주택도 적어지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 공공재건축은 장점이 뭡니까? 준주거로 일단 용도 상향이 됐고 개발할 수 있는 용적률의 여유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땅 2,400제곱미터로 공원으로 기부 체납한다 해서 사업성이 줄어드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50 정도의 기부 체납은 저희가 나중에 이제 공공재건축을 정말 하시게 된다고 하면 저희는 현금 기부 체납을 서울시에 1순위로 적극적으로 개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959제곱미터를 현금으로 환산했을 때 과연 얼마를 조합해서
기부 체납해야 되냐? 예, 350억 정도 기부 체납을 하면 959제곱미터를 기부 체납한 것으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공공재건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정비계획 변경을 들어간다고 하면 보이시는 대로 이제 공원과 현금 기부 체납을 이제 우선순위로 해서 결국은 이제 결정되는 건 도시계획 심의 때 결정이 되겠지만 이제 서울시를 설득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심의위원들을 설득을 해서 임대주택 없이 공원과 현금으로만 공공기업 16.12%를 맞출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빨리 설명을 끝내드릴 테니까 한꺼번에 이제 설명 끝난 뒤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을 보시면 공공시설 용지와 일부 도로 기부 체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민간일 땐 없었던 공원을 좌측 아파트 단지에 이미 공원이 이제 소규모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같이 공원을 기부 체납하는 내용으로 토지 이용 계획이 수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준축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개발 가능한 용적률 최대 500%, 그 다음에 최고층 수 40층 되겠습니다. 여기서 좀 다른 부분이 뭐가 있냐면 서울시 조례로 인해서 준주거일 경우에는 그 해당 용적률의 5%를 비주거 시설이라는 걸 넣어야 됩니다. 비주거 시설이라 하면 간단히 생각하시면 그냥 근생 상가 건물을 5% 정도 넣어야 된다. 그래서 용도에서 이제 비주거 시설이 추가로 들어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용적률 부분에서는 기준 용적률은 동일하고요. 정비계획 용적률은 민간 재건축일 때 아까 기부 체납 비율이 좀 높았죠. 21%였죠. 그리고 공공재건축일 때는 16%고 그러다 보니 정비계획 용적률은 민간 재건축이 조금 높습니다. 그리고 공공재건축일 때는 16.12, 5% 정도 덜하니까 정비계획 용적률이 좀 떨어지고요. 그러나 얼마만큼 개발할 수 있냐? 법적 상한은 민간 재건축일 때 300%, 그 다음에 공공재건축일 때 425%. 그래서 벌써 한 126%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층수 당연히 5개층 상향이 가능하고요. 자, 그래서 용적률 125%, 그 다음에 세대수가 810세대에서 1045세대. 근데 임대는 어떻습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재건축보다 공공 재건축이 임대주택은 더 줄었습니다. 임대주택이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는 다음 페이지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민간 재건축일 때는 없던 근린생활시설 6,600제곱미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이제 잠원역 인근으로 배치를 해서 나중에 분양성이나 이런 부분을 높일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이제 단지 배치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민공동시설을 보시면 민간 때보다 훨씬 면적을 더 키우고 그 다음에 리버뷰 35층짜리 리버뷰를 넘어서 40층의 스카이 커뮤니티 시설도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하죠. 이제 세대가 그러면 어떻게 구성이 되냐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만 앞서서 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저희가 사업성 분석과 단지 배치와 추정 분담을 위해서 하나의 가정을 한 거고요. 이 하나하나 타입에 대한 이 세대 구성은 나중에 조합원분들의 선호도 조사를 통해서 다 새로 짜인 계획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가안으로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간 재건축 810세대 구성이 어떻게 되냐? 일단은 조합 그 다음에 일반 분양 합해서 649세대가 계획이 됩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이 왜 161세대가 나오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자, 민간 재건축일 때는 임대주택을 5,100제곱미터를 임대주택으로 기부 체납을 하면 그게 환산을 하게 되면 임대주택 125세대가 공공기여를 해야 되는 세대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125세대가 그 공공기여 21%를 맞추기 위한 임대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용적률 그 300%를 가져가기 위해서 공공에 반 내놔야 되는 그 공공기여 임대주택 있지 않습니까? 그게 36세대 그렇게 해서 125 플러스 36세대에서 전체 세대수의 20%인 161세대가 임대주택으로 구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공재건축일 때 어떻게 되냐? 공공재건축일 때는 저희는 공공기여 16.1%에 대한 공공기여를 임대주택으로는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공공기여에 대한 임대주택은 없습니다. 다만 초과 용적률 저희가 258%에서 425%를 키우는데 절반을 임대주택과 공공분양으로 기부 체납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해하시기 편하게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이 부분이죠. 여기서 여기까지 늘어나는 거를 조합이 일반 분양하고 반은 임대, 반은 공공분양으로 기부 체납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을 보시고 다시 세대수 구성을 한번 보시면 이해가 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늘어나는 용적률을 반은 임대주택 127세대 그리고 또 그 절반은 공공분양으로 기부 체납을 해서 임대는 총 12% 127세대가 들어가고요. 일반 분양과 동일한 공공분양도 12% 이렇게 해서 1045세대가 총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대계획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는 용적률 부분이 굉장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민간 재건축일 때 계획할 수 없던 168 타입이죠. 펜트 세대입니다. 펜트 세대가 최상층 5세대가 또 별도 계획이 되고요. 보시면은 128 타입도 18세대 더 많게 대형 평형을 조합원 여러분들이 조합 간의 갈등 없이 다 모든 원하는 대형 평형을 가져갈 수 있도록 대형 평형에 충분한 여유 세대를 두었고요. 그 다음에 1045세대 중에 조합원 여러분들이 321세대 아닙니까? 그러면 810세대일 때보다 1045세대 그 중에서 321분이 먼저 나는 한강변이 보이는 조망, 나는 고층의 남향 이것들을 민간 재건축일 때보다 훨씬 경쟁하지 않으시고 원하는 층수의 원하는 향과 원하는 평형을 가져가실 확률이 높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또 세대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조합원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는 메리트가 되는 부분이고요. 자, 단지 배치 구성입니다. 저희가 보시면은 가운데 메인동 3개가 지금 40층까지 올린 이제 메인동이 되겠고요. 각각의 40층에 펜트하우스 들어가고 주민분들이 이용하시기 가장 좋은 이 가운데 동에는 스카이 라운지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한강뷰가 보이는 쪽은 한강뷰를 조망이 가능하게끔 배치를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영상으로 저희가 시뮬레이션 돌린 영상으로 보시면 정말 더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자 근린생활시설, 비주거 시설 5% 넣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잠원역 쪽에
2층 규모로 근린생활시설 6,600제곱미터가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 조감도를 보시면 아무래도 40층까지 계획이 되다 보니 그러면 저 조감도를 영상으로 한번 보시면서 실제 이해가 더 빠르시게 저희가 영상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보시면 리버뷰보다 5계층 정도가 높다 보니 확연하게 높이 차이가 나고요. 리버뷰 틈새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서 한강이 보이는 세대가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단지 배치를 여러 번 돌려서 가장 적합하다 판단한 배치가 바로 보시는 이 배치안이 되겠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남향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 한강뷰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 자기 본인의 이제 어떤 선호도에 맞는 거를 충분히 선택을 하셔서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1045세대의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영상은 또 저희가 보여드릴 게 뭐냐면 지금은 외부에서만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40층에서 한강을 바라보는 뷰가 어떻게 되는지 세대 안에서 바깥을 바라봤을 때 그 영상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저 메인동에 지금 위에 있는 게 스카이라운지 저희가 계획을 한 부분인데 스카이라운지 40층에서 뷰가 어떻게 보이는지 물론 리버뷰가 앞에 가리긴 하지만 만약에 더 앞동에다가 스카이라운지를 배치를 하게 되면 더 한강뷰가 더 잘 보이겠죠. 그래서 동서양으로 한강 길게 뻗은 부분을 저 정도의 시야로 조망이 가능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에 동, 그 앞에 동 세대 한 39층 정도에서 보이는 뷰가 되겠습니다. 네, 한 36층에서 서측으로 한강 뷰가 저렇게 충분히 저 정도의 뷰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지 배치를 단순히 그냥 평면에다 놓고 2D로 그냥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그냥 2D로 그냥 선을 긋고 거기다 아파트 단지를 배치하고 도로를 내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저런 3D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 세대 안에서 한강이 몇 세대가 조망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한 후에 배치한 안이기 때문에 저희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지만 여러분께 가장 좋은 안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죠. 그러면은 그래 지금 그림 굉장히 단지 배치도 좋고 뭐 한강뷰도 보이는데 그러면 내가 저 아파트 얼마를 내야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거에 대한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기 앞서서 자, 이 사업성 분석을 어떻게 했는지 그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성 분석은 객관성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 발표를 하는 저희 LH가 사업성 분석을 하지 않고요. 저희가 사업 계획을 한국부동산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공인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서 자산가치 추정, 분양가 산정을 해서 저희한테 결과를 넘겨주셨고요. 또 사업성 분석 결과는 여기 있는 결과들은 일단 추정입니다. 추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관리처분 시점에 정식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그 값들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심의 인허가 조건과 나중에 또 부동산 시장 변화 부분이 반영이 되면 그 부분도 약간 조정은 될 수도 있다.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종전자산 총액입니다. 말씀드리면 1조 1,400억 정도 나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저희 아파트 320세대 각각 107 타입이 23억 정도고요. 112제곱미터 타입이 24억. 그 다음에 가장 큰 46평형이죠. 140제곱미터가 29억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한신공영, 한신공영 종전자산을 평가한 결과 3천억 정도 나와서 합산했을 때 1조 1,400억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재건축이 됐을 때 일반 분양도 분양하고 임대주택도 서울시에 넘기면서 우리 조합이 얼마만큼의 수익이 생기냐, 종후 자산 가치를 비교를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간 대비 공공으로 했을 때 일반 분양도 늘어나고 공공 분양도 늘어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탈 4,300억이 늘어납니다. 결국 4,300억이라는 돈이 조합원분들의 수익으로 더 생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설명을 하나하나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분양 단가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동산원에 의뢰해서 받은 결과 일반 분양 단가 5,300만 원 결과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일반 분양은 5,300인데 조합원 분양은 얼마를 받아야 되냐? 저희가 일반 분양가 대비 92%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양 단가 조합원은 4,9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합과 일반 분양은 해결됐고, 자, 공공임대 공공분양은 분양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도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도정법에 자, 임대는 건축비만 주고 서울시가 사갑니다. 그래서 표준형 건축비만 주고 조합으로부터 매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가격이 평당 500만 원 되겠습니다. 땅은 무속 기속입니다. 자, 그러면은 공공분양은 어떠냐? 공공분양은 건축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땅값의 50%를 드립니다. 그랬을 때 분양 단가가 평당 2,600만 원 나옵니다. 자, 공공임대하고 비교했을 때 5배 차이. 그 다음에 일반 분양 단가의 절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단가로 각각 이제 세대수를 곱해서 자, 민간 재건축일 때는 1조 2,400억, 그리고 공공 재건축일 땐 근린생활시설 분양 대금도 포함해서 1조 6,800억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제가 요 써놓은 얘기는 뭐냐면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임대주택이 민간 재건축일 때는 2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공공기여하는 임대주택과 초과 용적률에 대한 임대주택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임대주택은 아까 평당 500을 받을 수 없는 임대주택이고요. 이 36세대만 평당 500만 원으로 서울시에 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무상으로 기여해야 되는 임대주택, 얘는 평당 500으로 그나마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6세대만 평당 500으로 61억 정도 서울시로부터 서울시한테 팔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125세대는 무상 기부 체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많이들 아시죠? 옆 단지는 비례율이 뭐 90% 나왔대, 아랫 단지는 70% 나왔대. 자, 비례율을 가지고 그 단지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을 많이들 얘기하십니다. 비례율 구하는 산식은
많이 아시니까 간단하게 그냥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종전자산을 분모로 넣고 총수입, 방금 보셨던 이 총수입에다가 공사비, 예, 저희 대림에 이제 지급해야 되는 공사비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상하수도 분담금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지출해야 되는 비용을 다 빼면 종전자산으로 그 값을 나누면 비례율이라는 게 나옵니다. 저 비례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업성은 좋고요. 낮으면 낮을수록 사업성은 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민간 재건축은 앞에서 저희가 쭉 구했던 값들을 이용해서 비례율을 구하면 70.54% 나옵니다.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 좀 많이 안 좋은 사업성이 나오게 돼서 좀 저도 안타까운데요. 다만 이제 공공재건축이라고 했을 때 4,300억이 더 늘었지 않습니까? 수익이. 당연히 공사비도 늘었지만 공사비 대비 이 반포가 어떤 곳입니까? 평당 5,300이라는 분양가라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공사비도 늘지만 총수입이 늘어나는 비례가 더 큽니다. 그래서 나온 비례율이 95%.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비례율과 사업성이 좋아진 25%가 더 늘어났죠. 예. 그럼 이 비례율을 숫자를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럼 정말 내가 내야 될 돈은 얼마인지 계산하는 산식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35평, 46평, 35평은 23억이었고요. 46평은 아까 29억이었죠. 그 가격에다가 비례율을 곱하면 권리가액이 나옵니다. 민간으로 하면 23억 곱하기 0.75, 공공재건축으로 하면 23억 곱하기 0.95. 그러면은 비례율이 높을수록 내 권리가액이 많이 올라가니까 돈을 덜 내도 되겠죠. 그래서 저 구한 권리가액을 조합원 분양가에서 빼면 내가 2억을 낼지 3억을 낼지 가격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35평에 살고 계신 분 기준으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면 민간 대비 공공재건축일 때 6억 절감됩니다. 좀 금액이 저희도 처음에 이 분석 결과를 받아보고 좀 놀랐습니다. 분양가 5,300이기 때문에 효과는 클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이 정도로 크게 나올 줄은 좀 몰랐습니다. 민간 재건축 70%, 공공 재건축 95% 비례율에다가 예상 분양가가 같은 24평형인데 금액이 몇 천만 원 차이 나는 거는 이제 사업 계획에 따라서 공급 면적이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상 분양가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거는 이제 감안해서 보시고요. 35평 갖고 계신 분이 똑같이 나는 그냥 35평 정도 가겠다 하시면 민간 재건축일 때 9,600 돈을 내셔야 되고 반면에 공공 재건축으로 간다 그러면 5억 800 환급받게 됩니다. 결국은 그 차이 갭이 6억 400만 원 정도가 나게 되고요. 지금 저희도 이 추정 분담금을 하면서 저희 조합장님께서 보수적으로 구해달라. 너무 청사진을 좋게 보여주기 위해서 억지로 분양가를 높이거나 그런 것들은 하지 말아달라. 보수적으로 구해달라고 하셔서 저희도 부동산원에 의뢰할 때 그런 요청사항을 드렸고요. 보수적으로 구했을 때도 저희가 이 나온 결과를 보고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한 6억 정도 절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46평형을 가진 분들은 당연히 종전가액이 크기 때문에 저 비례율이 올라가고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가격 권리가액 차이가 굉장히 크게 됩니다. 벌써 권리가액이 7억 정도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별 분담금이 35평은 평균 6억 절감이 됐지만 46평형 가지신 분은 평균적으로 7억 절감이 되십니다. 그래서 내가 46평에서 똑같이 46평 가겠다 하면 민간일 때 1억 8,800 내셔야 되고요. 공공재건축일 때 4억 9,700 환급 받으셔서 그 갭 차이 6억 8,5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런 부분을 설명드릴 때 좀 많이 이제 저희도 기분이 좋습니다. 뭐냐면 이 신반포 7차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사업이 좀 지난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사업성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이런 사업 계획안을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그런 사업을 하실 수 있는 제안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좀 저희도 이런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는 뿌듯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쭉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추정 분담금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자, 공공재건축에 대해서 너무 외부의 시선, 신반포 7차가 공공재건축 1호 사업이 됐대 이런 외부의 좀 눈초리 이런 것들을 좀 걷어주시고 좀 오늘 설명드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집에 가셔서 유인물을 한번 다시 보시면서 서울에서 670이라는 가장 높은 공사비로 우리 분양주택도 많아지고 임대주택은 덜 지을 수 있는 공공재건축 아니었구나 이런 리마인드를 한번 해주시고 나중에 저희와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판단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 제 설명은 마치고요. 질문 있으시면 하나하나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참고사항 하나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을 다 남겨야 돼서요. 제가 촬영도 하고 속기사님께서 오셨는데 그걸 기록을 하려면 이제 질문하실 때 몇 동 몇 호에 사시는 누구신지 말씀을 해주셔야 속기사님께서 기록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발언하시기 전에 반드시 본인의 그 동 호수 그리고 성함을 좀 밝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저 303동 103호에는 전수창이라고 하고요. 네. 공공재건축이 안 좋은 점은 뭐가 있어요? 좋은 점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안 좋은 점이 없는 제도는 없을 거잖아요. 안 좋은 점, 저는 안 좋은 점은 없다고 봅니다. 안 좋은 점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외부에서 옆 단지에서 너희 공공재건축 한다라는 어떤 그런 좀 눈초리 그런 거 외에는 솔직히 제가 지금 이런 설명회를 한 10번 정도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지만 공공재건축에 대해서 나쁜 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과감히 말씀드리지만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근거가 되는 게 일단은 사업적인 부분, 사업성 부분은 숫자로 다 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모든 결정권은 조합이 갖고 갑니다. 시공사, 그 다음에 공사비 책정, 공사비 집행, 운영에 대한 부분은 모든 걸 조합이 하고요. LH는 조합의 조력자로서 사업에 대한 리스크, 지자체에 대한 그런 협의 이런 부분을 담당을 하는 명확히 선이 구분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좀 궁금한 게 저도 좀 프랙티컬한 얘기를 하고 싶고 그러니까 수사는 듣고 싶지 않아요. 네. LH라는 오버헤드가 새로 생겼는데 네. 어떻게 단 하나도 나쁜 게 없다 좋아지는 것만 생기는 제도인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결국은 조합이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고 LH는 공동사업 시행자로서 저희가 의결권이 있는 게 저희가 의견을 가지고 뭔가 의견을 모으려면 네. 공공재건축에서 혹시 이런 점은 좋지만 이런 점은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게 있어야지 얘기를 하는데 네. 오늘은 마치 그게 아니라 좋은 점만 모아서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네. 안 좋은 점은 없다. 네. 제가 그 부분은 과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그런 부분을 제 의견이지만 또 조합장님께서 부연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요. 근데 공공재건축이 여태까지 좋은 개발 선례로 남은 적이 있어요. 이건 지금 처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확신을 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이제 사업성 분석을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LH에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요. LH에서는 다 좋은 것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35010 제곱미터에 대한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810세대가 지어지는데요. 그 토지에 1045세대가 지어지는 거잖아요. 다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조합원님들 다 좋을 수만은 없어요. 같은 토지에 810명이 살고 1045명이 살면 공이라 되는 거는 당연합니다. 공이라 되는 거죠. 그거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부동산의 본질 가치는 우리가 토지 지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재건축 재개발에서요. 그런데 세대수가 늘어남으로 해서 토지를 다 35010을 810세대에서 나눠 가지는 것이 아니라 1045명이 나눠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토지 본질 가치가 한 두세 평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토지 본질 가치가 이렇게 두세 평 줄어들면 향후에 주택 가격에 영향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토지의 부동산의 본질 가치인 토지를 판별할 때는 우리가 재건축을 하거나 재개발을 할 때 향후의 미래 가치를 위해서 토지의 본질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도 두세 평 정도는 줄어드는 걸로 제 개인적으로는 시뮬레이션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재건축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줄어드는 만큼보다도 빠른 사업 또 그 줄어드는 거를 나중에 가격 평가를 받는 시점은 한 6, 70년 후에 됩니다. 최근에 공사 기법으로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올 거는 6, 70년 후에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미래 가치가 그러면 좋아질 거냐 이런 부분에서는 좀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아까 뭐 입지 말씀하셨는데 요즘에는 입지가 꼭 여기에서 갖고 와서 입지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요즘에 아파트의 입지라는 건 지리적인 입지도 중요하지만 대단지화되고 커뮤니티 시설을 어떻게 넣느냐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소득 3만 불 이상이 되면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조망권 이 조망권이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요인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경우는 33평이 45억을 찍었는데요. 거기는 입지가 저희보다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또 단지 내부에 들어가면 개인 공간은 동선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럼 왜 45억을 찍었냐? 제 개인적으로 본다면 차별화된 커뮤니티 집에서 밥 안 해먹고 뭐 스카이 라운지에서 아침 조식 먹을 수 있고요. 이런 부분과 또 조망권을 확보하게 된 그런 것이 입지를 넘어선 더 좋은 입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입지가 꼭 지리적인 입지 이것보다는 가상의 입지, SNS상에 요새 퍼지는 그런 말이 입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LH에서는 뭐 나쁘다고 하는 거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조합 집행부나 조합장이 볼 때는 당연히 나쁜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나쁜 것을 빠른 재건축 사업과 사업성을 담보로 해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내부적인 수익률보다는 외부적인 수익률을 갖자는 게 취지입니다. 예.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질문 한번 합시다. 네. 저도 나름대로 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는 민간보다 공공이 더 싸게 할 수가 없어요. 더구나 LH라는 오버헤드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그래서 저희가 정말 궁금한 거는 지금 공공 재건축이 무슨 좋은 개발 선례로 나온 적도 없고 처음 나온 정책이고 더군다나 뭐 이게 약간 제가 볼 때는 뭔가 그 판단하실 때 맥스값 제일 좋은 값 좀 희망사항 위주로 적으신 것 같은데 민간 재건축과 공공 재건축을 좀 정교하게 같이 비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너무 장밋빛으로 공공 재건축이 좋은 점만 부각을 해주지 하지 마시고. 저희가 그런 어떤 장밋빛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뭐 분양가를 아까 말씀드렸죠. 조합장님께서 분양가도 보수적으로 어떤 장밋빛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들은 배제해달라고 말씀하셨고요. 공공재건축과 민간재건축 오늘 보신 이 데이터 값은
자, 재건축에서 사업성을 가장 좌지우지하는 게 평당 공사비와 분양가입니다. 근데 저희는 어떤 식으로 분석을 했냐면 똑같이 공사비 670만 원, 분양가 똑같이 5,300만 원 같은 조건으로 놓고 사업성을 분석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뭔가 더 메리트를 줘서 좋게 보이게 하는 그런 건 없었고요. 똑같은 조건에서 정말 객관적으로 평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의 포인트는 맞는지 한번 일반 주민의 입장에서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이양복 이사님이십니까? 이양복 이사님이요. 예, 질문의 이항복입니다. 301동 411호입니다. 질문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확인하고 답변을 아주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아주 어렵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와닿질 않는데요. 슬라이드는 5쪽하고 7쪽 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질문에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 LH가 개입된 공사는 여태까지 품질이 일반보다 좋지 않다고 평가받아 왔다. 그렇게 좋은 LH가 더 좋은 사례가 있으면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첫 번째 질문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질문이 무엇이었는데요? 자,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질문은 LH가 그러면은 여기 와가지고 오버헤드가 있는데 그걸 다 받아가는데 어떻게 이게 더 이익이 더 나느냐? 나는 이해가 안 간다. 그게 두 번째 질문이죠. 첫 번째, 두 번째 전 그렇게 알아들었거든요. 첫 번째 질문은 LH가 이거 최초로 하기 때문에 사례가 없어야지. 네, 사례가 없어. 예. 그러니까 그 질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LH 브랜드를 쓰는 게 아닙니다. 대림 아크로 그대로고 시공사도 대림 그대로 갑니다. 똑같이 대림 아크로입니다.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끝났습니다. LH가 성공한 사례가 없지 않느냐 하는데 대림 아크로로 그대로 가고 우리가 그대로 대림을 써서 그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민간에서 하는 거나 대림 아크로 그대로 붙여가 그대로 갈 거예요. 대림 아크로는 수준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안 붙입니다. 그것 때문에 소송이 나가지고 방배육고액 같은 데는 시공사 타절하고 이런 것까지 나왔어요. 지금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첫째. 두 번째, LH가 들어왔는데 오버헤드가 있는데 어떻게 LH가 들어와서 이 안에 있는데 그게 더 좋아지느냐? 거꾸로 좋아졌다 그랬잖아요. 이유는 딱 이겁니다. 뭐냐면은 자, 첫 번째 답변 끝났습니다. 중간에 있는 거 7쪽 한번 봐주세요. 7쪽을 보시면 우리 지금 현재 상태로는 우리가 용적률 받을 수 있는 게 250%입니다. 거기에 이거저거 다 해봐야 갈 수 있는 게 300%입니다. 300% 이상 서울시에서 절대 주지 않습니다. 290 몇 프로, 280 몇 프로 다 이 주변에 짓는 거 300% 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공공재건축으로 가서 법에 의해서 도시정비법 25조, 26조 그 뒤에 오는 101조 이 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정상행을 하기 때문에 500%를 준다는 겁니다. 300%에서 500% 주는 거는 그냥 신청 들어가서 서울시에 아무리 신통한 신통계획을 가도 하나도 못 줍니다. 300%에서 단 1%도 못 올려줍니다. 그거를 정상향을 시켜주니까 500%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200%가 그냥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덩어리를 보시면은 그대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저기 안에서 더 올라간 게 나누니까 125% 나왔어요. 우리한테 오는 게. 나머지 125%를 저쪽에서 갖고 가는 겁니다. 이게 대장동이 어떻게 돈을 해먹었느냐가 똑같은 이야기예요. 저렇게 해서 챙겨 먹은 겁니다. 여기 와가지고 LH는 뭐 챙겨 먹느냐? 이 바탕에 와가지고 너희들 못하는 법을 올려서 200% 더 올려주고 그거 내가 갖고 가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 받는 200%를 얘네들이 갖고 미안합니다.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200%에서 반은 너희 주고 반은 내가 챙길 겁니다. 이게 대장동이에요.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301동 509호 대의원 김의번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우리 부장님한테 한 4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자, 현재 지금 300%인데 500%까지 이거 도시규제 인센티브를 이걸 받은 것, 이건 확정입니까? 아니면 협의를 해야 됩니까? 확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에 1단계 종상향이 못 박혀 있고요. 확정입니다. 확정이죠. 그러면은 네. 지금 저희가 할 때 한신공영 땅에다는 무조건 15층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네. 이거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확정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저희가 협의는 5차례 정도 했고요. 네. 네. 네, 그럼 그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질문은